반갑습니다. 쉬는 날에 이렇게 또 쉬시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참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이거 반갑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인데요. 저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경북 구미가 고향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고 지금도 본가는 고아하고 노평리 쪽에 있어서 항상 명절 때마다 오는데요. 이렇게 또 구미에서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벌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 고향에 이렇게 또 가족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또 오게 돼서 또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전세사기 인지를 한 거는 한 3년 정도 넘었고,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활동을 한 거는 또 2년이 넘어서, 그리고 활동하면서 그래도 좀 익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드리고, 이제 피해자 관점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는 게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저랑 그리고 또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신데, 조금 이따 설명은 드리겠지만 경기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서 또 센터장 역할을 하시는 권지웅 센터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인사 해주시면 네, 오늘 그 간단한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초기에 한 30분 정도는 제가 저랑 이제 권지웅 센터장님이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지원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 이제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질의응답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특별법과 지원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권지웅 센터장님 발표를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쪽에 아마 좀 발표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앞쪽에 혹시 좀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고요. 네,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엄청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전국대책위 통해서 나중에 파일을 또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만 좀 익히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세사기 피해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큰 충격이셨을 텐데 너무 아쉽게도 지금 한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했다고 바로 지원 대책을 다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특별법의 피해자로 인정이 되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공식적인 지원 대책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야 되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좀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임차권 등기라고 퇴거를 하셨다거나, 혹은 이중계약 사기로 내가 실제로 정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까지, 그리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서는 7억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2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이제 이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다가구주택에서 지금 피해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경우에 이 3번 요건은 그래도 충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 요건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위반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쉽게 말해 사기칠 의도가 있었느냐, 이걸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입증하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 입증하는 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경찰서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전세 사기 이런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주지 않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한두 명이 이렇게 경찰에 고소장되면 사실은 대부분은 접수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10명, 20명 이렇게 같이 고소장을 내야 이제 경찰에서 좀 수사를 그래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좀 수사해서 이 사람이 혐의가 있다 이런 정도가 좀 인정이 되면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거나
혹은 내가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제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로 경매를 가더라도 내가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라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로 이제 그 신청하는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그 지금 구미시청에 아마 토지정보과 이런 데서 하실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피해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그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그 나의 피해 사실 이런 것들 신청을 하시면 이게 바로 국토부로 전송이 되어서 피해자 심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 온라인으로 적으실 때 좀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나 피해 당했어요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이제 뭐 언론 보도가 났다 혹은 이제 임대인과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거는 이제 사기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대로 다 긁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좀 전세 사기 피해자 심리를 되게 좀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이거를 좀 어설프게 넣으면 대부분 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제 가까운 전세 피해 지원 센터 가셔서 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인데요. 현재 그 전국에서는 아직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가 없고 네, 그 각 시청, 구청 이런 데서 그냥 서류 접수만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어려우시 있어서 다행히 최근에 대구에서 전세 피해 지원 센터 개속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이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고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내게 되면 일단 규정상으로는 한 60일 이내에 피해자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많이 건수가 늘다 보니까 늘어져가지고 한 3달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 신청하면 또 한 달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 거의 한 1~2달 이렇게 잡고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좀 너무 아쉽게도 지금 피해자 인정 비율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데 한 40%그 이하로 좀 가고 있는 경향이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를 많이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은 좀 이런 추세가 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좀 바꾸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책을 신청하는 거는 뭐 피해자를 결정 받으면 나중에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별법이 최근에 2년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 올해 5월 31일까지만 운영이 될 예정이었다가 그 2년 정도 더 늘렸는데 하나의 맹점은 올해 5월 31일까지 전세 계약한 세입자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반영이 되지는 않고 일단 이렇게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 이제 피해자 신청 절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뭘 받을 수 있냐,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여러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인지하시는 경우 중에 좀 많은 경우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 내 집에 그 법원에서 날아온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 이 집에 대해서 경매가 개시되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시라. 이런 안내문을 보고 전세 사기를 인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이제 은행이죠. 은행이나 뭐 생활금고 이런 데서 잡은 현수분이 근저당이 있고 이제 이 근저당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매가 개시가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일단 이걸 좀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경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진행이 되는데 이걸 막지 못했을 때 좀 권리 분석을 하기 좀 나름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집에서 내쫓기는 결과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 그 신청을 할 때 아예 이 경매를 좀 멈춰달라는 그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매가 개시됐다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일단은 저희가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이 집이라는 게 유지되고 있어야 내가 지원 대책을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좀 멈추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다가구 주택이니까 여러 명이 같은 건물에 같이 권리관계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겠고 그냥 빨리 해치우고 나가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빨리 시간을 이렇게 좀 벌어야 되는데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 같은 건물 임차인들끼리 좀 소통도 하시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 이거 좀 미뤄보자 라는 이런 좀 협의를 하시면서 경매를 좀 미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경매가 이렇게 완료가 되고 나면 나중에 LH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미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대부분은 LH에서 이 피해 주택을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좀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매 과정에서 대행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를 좀 지원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마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용할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 이용하는 거여서 이미 경매가 개시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 따로 신청하는 건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전세사기 당한 피해 주택을 가장 먼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그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금액대가 좀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가구 주택이 아무리 낮게 나와도 5억, 6억, 10억 이렇게는 가니까요. 근데 그 정도 금액을 내가 대출로 받아서 조달을 하는 게 사실 대출 한도도 좀 안 맞고 이래서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거 언제 써야 되냐면 이제 피해자들이 LH에다가 이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때 우선 매수권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럴 때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경매 낙찰 시에는 취득세 감면 이런 혜택도 주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다가구 주택에서는 좀 낙찰 받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전세대출 많이 끼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전세대출 1억 넘게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가 이제 좀 비싼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건데요.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어도 대출이 아직 만기가 남았어도 저리로 대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은행에서는 잘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은행에 가서 어떤 지점의 은행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시중 5대 은행 어디 가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 다 가도 되니까 좀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은행이 좀 그래도 안내를 잘 해주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 좀 찾아가는 게 좀 방법이고요. 한 가지 이게 좀 너무 아쉬운 점인데 카카오뱅크에서 전세대출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 대출은 안 되는 건 아닌데 대환을 할 때 좀 다른 은행에서 좀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럼 계속 안 해준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보도자를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담지 않았는데 그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은행에서 여기 이제 집에 압류가 걸렸고 경매 진행되니까 대출 연장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은행이 잘 몰라서 하는 거고요. 이제 임차인이 계속 살고자 하고 대출 연장하고자 하면 무조건 연장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은행이 계속 대출 연장 안 해주려고 하면 대환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제 그 해당 지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이제 대출 연장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게 신용회복 지원. 이거는 이제 전세대출을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상환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에 신청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세대출이 있는데 내가 급해가지고 신용대출로 좀 돌려막았어요라고 하는 분은 좀 대상은 안 되고요. 다른 이유로 이제 내가 신용 연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완료돼서 내 피해 금액이 확정이 되고 전세 대출을 못 갚는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은행이랑 그 보증기관 아마 그 HF라고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기관의 보증서라는 걸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걸로 활용을 할 때 이제 그 기관하고 소통해서 진행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기존의 피해주택에서 나가게 됐는데 신규 전세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도 저리 대출을 받는 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참 말이 쉽지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가 다른 주택에 또 전세 계약하는 건 진짜 좀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지금 갈 집이 없다라고 하면 전세 대출 받을 때 좀 저리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중요한 점은 내가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갈 때 전세 대출을 받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매가 다 끝나고 뭐 이렇게 연체를 시켜서 특례 채무조정으로 넘어가서 20년으로 갚겠다라는 상태에서 신규 전세 대출 받는 건 가능한데 전세 대출 이렇게 받는 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있는 게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혹은 내가 신규로 아예 그냥 내가 집을 사버려야겠다 라고 할 때 받는 대출도 있습니다. 뭐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로 이런 것들이 좀 각 상품 요건이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금액대가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대출이 다 4억 원 한도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 보통은 4억 원을 다 넘어요. 네, 그래서 낙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새 집으로 갈 때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좀 저렴한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집에서 쫓겨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당장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긴급 주거 지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받으면 허그에서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라는 걸 끊어줍니다. 네, 그걸 가지고 뭐 허그라든지 LH 혹은 지자체에서 강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에 좀 정말 임시로 잠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이런 주택이 많지 않아요. 수도권에도 많지 않고 지자체 별로 재고가 참 별로 없어가지고 많지도 않고 품질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대부분 다 원룸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쓰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지원 대책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을 좀 같이 알아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LH의 주택 매입 이게 좀 제일 중요한 대책이 될 텐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도 있어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 전세 사기 당한 피해주택을 LH가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그 피해자가 뭐 돈이 있건 없건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그 돈 안 내고 무상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고 혹시 희망하면 그 10년의 무상거주 끝난 이후에도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30%에서 50% 정도 임대료만 내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LH가 이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이렇게 방을 쪼개거나 혹은 불법으로 증개축을 해가지고 일반 건축물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지자체의 양성화 심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것까지 다 통과를 해서 매입이 가능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00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아직 매입 완료된 게 한 400건 조금 넘어가지고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저희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LH에서 이 피해주택을 매입을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근 지역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혹은 민간의 임대인이랑 같이 협의해서 LH에서 전세자금을 좀 지원해주는 LH 전세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주택을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 민간임대인 찾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용률이 엄청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책이 있다라는 거고요. 타 지자체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타 지자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는 가능한데
타 지자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피해주택 셀프 낙찰 시 무주택자 인정을 해주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다가구주택은 낙찰이 좀 쉽지 않아서 그거는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대책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좀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써야 되는 게 소송 대리 법률 구조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네, 집행권은 확보 비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해야 될 때 다 쓸 수 있는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든 아니면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는 걸 도와주든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다 쓸 수 있는 이런 대책이고요.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그 변호사 전문 변호사랑 매칭이 돼서 도와주는 사업이고요. 그 두 번째는 집행권 확보 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집행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면 주어지는 판결물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140만 원 한도로 좀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선지출을 하면 나중에 증빙을 해서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지급 명령 혹은 공무 반환 소송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전세 사기 당한 이후에 생계가 너무 어려웠다. 지금 당장 진짜 밥 먹을 돈이 없다라고 하면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받을 수가 있고 신용대출을 이제 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외에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인을 선임 지원해주는 거 그리고 나보다 앞선 선수중 세금이 너무 많을 때 좀 쪼개주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크게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좀 제일 궁금한 내용이시기도 할 텐데 LH에서 피해주택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많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다가구주택 피해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좀 들어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2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2명 이상의 피해자가 경매가 개시된 이후의 상태에서 LH에다가 매입을 희망한다라는 신청 서류를 내야 돼요. 그렇게 서류를 내면 LH에서 심사를 하죠. 그리고 유관 건축물인 경우에는 양성화 심의도 지자체에서 합니다. 네, 이런 것들까지 다 통과된 다음에 경매에서 LH가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LH가 평가를 해서 이 집의 감정가는 얼마고 그리고 경매 차익이라는 건 얼마가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에게 얼마씩 주겠다라는 그런 계산들이 나오고 네, 이 주택에서 그래서 살 건지 이번 LH랑 계약을 해서 임대차 그래서 살 건지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선순위 임차는 그냥 참고차 말씀을 드리자면 큰 구조는 이상한데 선순위 임차인은 이건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있는 그런 주택의 거주자인 경우에 내가 먼저 신청을 하면 LH에서 감정가를 먼저 알려줘요. 당신은 LH에 팔게 되면 감정가가 이 정도 나오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계속 매입하실래요? 이렇게 안내문이 한 번도 오고요. 네,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매입 신청을 할지 아니면 나를 그냥 다른 방법 찾을래? 라고 이렇게 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LH의 경매 차익이라는 거를 이제 받게 되는 게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는 사실상의 지금은 좀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게 경매 차익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LH가 이 주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감정평가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LH가 실제로 이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때 썼던 금액이 있어요. 낙찰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익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경매 차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계산을 하냐면 LH에서 이제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 받을 때 낸 금액이 이제 권리자들한테 다 배당이 됩니다. 배당이 되는데 1순위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가 돼서 최우선 면제금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이 개념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2순위가 이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다음으로 받아갑니다. 그리고 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임차인들이 좀 받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각 피해자가 받는 금액은
최우선 변제금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경매 차익을 받는 게 받아갈 수 있는 금액 이제 최대치가 될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소액 임차인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으니까 나는 경매 차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은 조금 다른데 LH에서 낙찰가를 내면 이제 그게 선순위 임차인한테 대부분 다 배당이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회복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남는 뭐 경매 차익이나 이런 것들도 피해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지만 않으면 많은 금액을 좀 받아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냈던 보증금에서 내가 돌려받는 금액, 뭐 최소 변제금이라든지 경매 차익 이런 것들을 차감했을 때 남는 금액이 받아갈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경매 집행 비용이나 다른 공과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부수적인 거라 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매 차익 받으면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경매 차익을 내가 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에 계속 살면서 그냥 별도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비 대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내가 퇴거할 시점에 맞춰서 임대료를 이제 주거비로 썼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매 차익을 제가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이 전세자기 피해주택 너무 꼴보기 싫다. 머리가 아프고 나는 나가서 딴 데 살란다 라고 하면 경매 차익을 바로 갖고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이렇게 하면 다른 공공임대 주택이나 아니면 내가 살았던 피해주택은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돈 받고 땡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이 경우에 신규 전세 대출을 받거나 이런 지원은 가능합니다. 네. 소액 임차인이랑 최우선 변제 기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준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그냥 법원에서 볼 때 이 사람 너무 좀 약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먼저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정해둔 제도인데 근데 이게 좀 기준이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한 시점의 기준이 아니고요. 이 주택의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23년 5월에 계약을 했다. 근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2020년 5월에 걸려 있었다. 라고 하면 2023년 5월의 기준이 아니고 2020년 5월에 기준을 충족을 해야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2020년 5월 기준은 여기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있거든요.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내가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이 돼서 뭐 최대 1,7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약을 2023년 5월에 했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계약이 7천만 원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 되는데 건물의 근저당에 걸린 시점이 2020년 5월이니까 5천만 원보다 늦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한데 이게 좀 몇십 년째 안 바뀌는 기준이라서 이거는 이제 계산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좀 계산하는 방법이 좀 더 복잡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하나에 이제 임대인이 뭐 10명 이렇게 걸려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기본적인 골조는 그래요. 그러니까 LH에서 이 주택을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이랑 내가 실제로 이 금액을 낙찰받을 때 LH가 냈던 금액 그 차액을 뺍니다. 네, 그거를 이제 경매 차익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감정가라는 게 이제 A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예상 낙찰가가 B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 예상 경매 차익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A에서 B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에서 예상 낙찰가를 빼면 예상 경매 차익이 이게 나오는데 이 금액을 이제 피해자들에게 좀 나눠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현금으로 금액을 받고 먼저 나가도 되고 아니면 그 주택에서 살아도 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좀 계산표를 조금 더 뜯어보면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적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상 경매 차익 C라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앞에서 봤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거든요. 여기
144.7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이제 임차인 5부터 9까지 쪼개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임차인 1부터 4까지는 그냥 경매 과정에서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대로 돈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은 경매 차익을 피해자가 계약한 보증금 비율대로 쪼개서 그 비율에 맞게끔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계산이 복잡한데 이번에 이제 건물별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봐야 되는 것들이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특별법이 한 차례 개정되긴 했는데 피해자가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바로 돌려받고 이런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무지하게 싸웠는데 무지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LH가 건물을 매입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나눠주겠다라는 이런 우회적인 방식이 지금 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죠. 이거 아마 처음 보셨으면은 되게 복잡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싶었을 텐데 지금 나는 그러면 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서 조금 뭐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다른 피해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피해자를 결정을 받으려고 해도 그리고 내가 LH에 뭐 매입을 넘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른 피해자들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자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자들이 한 건물에 보통 다 있겠죠. 그런데 같은 건물 아니라 인근의 다른 건물들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찾든지 뭐 인근에 어떤 게시물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찾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피해자들을 찾고 정보도 좀 나누고 우리 경찰에 보고도 좀 같이 해보자 라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 하셔야 될 일이 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나 계약 해지하겠다 라는 이런 통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용 증명이라는 이제 좀 수단으로 좀 공신력 있게 좀 보내면 좋은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할 때도 이게 좀 필요하고요. 임차권 등기를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은행에서 전세대출 좀 저리로 대환할 때 임차권 등기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계속 따라가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해오세요 라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 몇만 원 안에서 그냥 해두시면 나중에 편하긴 한데 하여튼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좀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세대출 끼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만기 한 달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미리미리 연장을 해두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닌데 내가 갑자기 전세대출 이제 연체해가지고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러면 나중에 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그게 좀 필요하고요. 계약 만료 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임차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피해자 결정 받아서 좀 지원대책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집행권원 확보 이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주어지는 그 판결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인정받는 건데 그거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명령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특별법 피해자로 신청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 인정 요건 내가 충족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에 서류 내시면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내신 다음에 요즘에 대부분은 이의신청은 대부분 거치시는 것 같아요. 이의신청 거쳐서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하고 그리고 이의신청에서도 불인정되면 다시 재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한다고 이렇게 막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피곤하고 좀 답답한 뿐이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환대출 받는 거 그리고 등록매에 좀 잠깐 멈춰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LH에 이 피해주택 좀 매입해달라고 하는 거 전세대출 20년 동안 나눠내겠다라고 이렇게 분할상환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상환 하겠다라는 게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20년 동안 매월 이제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개인회생을 해버리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별로 상황이 되게 다르긴 한데 그래서 내가 무조건 뭐 이렇게 20년 물자 분할 상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경매가 끝났는데 빚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떤 상황에 처리해야 되지? 이런 거는 이제 개인회생 상담도 한번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법률구조 소송대리 지원 사업, 뭐 지금 집행권을 확보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내 개인의 문제만 집중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립니다. 특히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경공매를 유예를 하든 LH에 집을 옮기려고 하든 이게 협력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른 임대인들과 소식도 주고받고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대인 형사처벌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 먹었는데.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주는데 건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 보면 이 집에 뭐 단전 단수 계곡장 붙어 있고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좀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임대인과 임차인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자체에도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피해자 한두 명이 이렇게 만나달라고 하면 잘 안 만나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막 같은 건물, 뭐 다른 건물 해가지고 피해자 막 몇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저기 뒤에 시의원분도 아마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좀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까지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전세살이 당한 다음에 한 두세 달 정도 자책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전세사기를 저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이거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피하려고 해도 못 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제도가 너무 미비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인의 잘못이 절대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우울해하면서 이렇게 방에만 갇혀 있고 이러지 않으시기를 좀 바라고요. 주변에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방안도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문제 해결하는 데는 좀 가장 좀 빠른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자책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시는 대신에 좀 너무 움직이고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해자 센터에서 권지웅 센터장님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권지웅이라고 하고요. 제 이력을 조금 이야기 드리면 나중에 질문 주실 때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쓰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 10여 년 활동하다가 직전까지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사실은 경기도 센터 자격으로 왔다기보다 이 문제를 좀 지원하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한 활동가의 입장으로 일단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이철민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제가 크게 보탤 건 없고요. 지금 이 자료가 이제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 경기 주거 포털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가져왔냐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설명 듣더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거기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것의 지원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가져왔고요. 그 피해자 인정 관련해서는 철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4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항력을 갖췄는가? 두 번째는 피해액이 7억 이하인가? 세 번째가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가? 네 번째가 이제 기망인데 이 네 번째 게
형사수사랑 연결되어야 되니까 공동의 대응을 좀 하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미 씨의 이제 피의자 인정 신청을 하면 혹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걸 경북도청에 수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북도청이 최종적으로 국토부랑 소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은 국토부랑 소통하는 건 경북도청일 거기 때문에 내가 왜 인정이 안 됐는가와 관련해서는 구미 씨가 알기는 어렵고 경북도청인 누군가가 국토부랑 좀 상의해줘서 그건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다고 합니다라는 걸 국토부로부터 좀 들어다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뭔가 요건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심의가 너무 좀 작년에 비해서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신청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저나 차빈 위원장님이나 여기 같이 오신 서종윤 박사님이 여기 온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피해를 입은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걸 혼자서 고민하면 너무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걱정도 되고 불안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을 저희가 좀 덜어드리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좀 답변을 드려서 불필요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좀 덜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의 처지나 이걸 듣고 제도 개선을 저희가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은 2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 최근에 개정된 건 특별법 기간의 연장 정도로 보이지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계속 꾸준히 변해왔었어요. 대한대출도 처음에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7천만 원까지만 소득을 가진 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가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소득 기준이 1억 3천으로 넘어간다든가, 경매 신청의 요건도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처지나 아니 궁금하신 것들 좀 고민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더 발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질문해 주시는 거 가지고 같이 더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 나오셨네요. 네, 저기 불을 혹시 좀 켜주실 수 있나요? 네, 불좀 켜주세요. 네, 그럼 여기 앞에 나와주시면 되거든요. 의자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 저는 혹시 경북대책이 한번 소개 한번 마지막에 하시면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혹시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좀 이런 부분 좀 답답하다라거나 어렵다거나 이러면 이제 뭐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좀 많은 분들 얘기를 좀 듣고 그래도 가서 여러 활동들 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뭐 힘들어 주시면 순서대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인정 신청은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궁금하신 건 없습니까? 부동산에서 거래를 했는데 부동산 직원이 직접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부동산 집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한 상태인데 지금 계약이 4개월 남 시점이고 보조장을 접수를 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경찰서에 지원을 했고 최근에 진술 좀 하러 오라 해서 경찰에 갔는데 그 형사가 하는 말이 이 얘만 잡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뒤에 뭐 투자자들이나 인테리어 업자들까지 같이 잡아야 해결이 된다.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려 더 말만 계속 하는데 제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자분들 많이 뵈왔는데 제가 우선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돈을 안 돌려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걸 피해자분들이 당연히 제일 원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처벌되게 하는 것이 정의의 최소한의 구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형사적 처벌이라고 하는 게 피해자가 직접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은 저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일단은 그 형사적 처벌에 관심을 갖지 말자가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집단적으로 그 수사가 적절히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어떤 증거 자료나 혹은 아니면 이제 공판이 시작되고 하면 검사에게도 의견을 주는 조치는 하시되 너무 거기에 목매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려 지금 우선 해야 될 건 피해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어쨌든 특별법을 만든 지도 2년이 넘었고 거기에서 내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우선은 이걸 이제 먼저 확인해 가시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사실은 형사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언드리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되려 경북대책이나 대구대책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걸 좀 듣고 조언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모이신 건 처음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건 참 예, 그러면 사실 이렇게 모이신 것을 계기로 형사적으로도 그 수사관이나 아니면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검사에게 줄 만한 정보들을 개별로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카톡방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형사적 조치도 항상 애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시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는 약간 집중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도 써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또 절차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나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야기해 주신 거는 지금 그 형사가 어쩌면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만약에 그게 정말로 깜깜 무소식이다라고 하면 여기 오신 시의원님 통해서 좀 알아본다던가 아니면 대전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어요. 서 앞에서 뭔가 수사가 잘 안 되구나.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혹시 할 얘기가 또 궁금한 게 예. 행사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신경 아예 쓰지 말자 아니라 너무 거기에 만약에 형사 고소가 됐고 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다시 저희가 긍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살다 와서 네.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받을 게 없는지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네. 갔다 오면 네. 이제 우리는 보상받을 게 없어지죠. 금전적으로. 왜냐면 그 사람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다 끝났으니까. 네, 이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법적인 절차가 크게 이렇게 형사 절차가 있고요, 민사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 절차는 어떻게 하면 죄 지은 사람을 벌 줄 거냐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민사 절차는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거냐의 관점이어서 두 개가 아예 연관이 없진 않은데 별개의 절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걸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형사 절차로 이 임대인이 정말 돈을 떼먹었다, 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돈을 떼먹었다는 게 인정이 돼서 교도소를 가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끝이기는 해요. 형사적으로는. 네, 그리고 만약에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부당하게 이득을 올렸거나 아니면 범죄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일부를 그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국고로 들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입법 개정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원칙적으로는 형사에서 돈을 돌려받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좀 많이 어렵기는 해요.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 갔을 때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경매를 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거나 혹은 이제 돈을 못 받은 것들을 대해서 계속해서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채권 추심을 하는 건 사실은 뭐 그 임대인이 교도소를 갔다가 나와서도 경제활동을 하긴 할 거잖아요. 그때 돈이 생길 때마다 추심을 할 수 있기는 해. 근데 그때가 돼서도 돈이 없다라고 하면 못 받는 거기는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민사소송을 먼저 하고 형사로 가는 게 베스트인데 원래는 사실은 그게 뭐 베스트라기보다는 민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거다라는 건 이제 진짜 뭐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혹은 뭐 계약을 파기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형사를 먼저 하시는 게 낫긴 해요. 형사에서 수사 결과가 민사에도 영향을 좀 일부 주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뭐 순서 상관없이 같이 하게 되고, 지금 민사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 채권이 10년 정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그 채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 감옥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가해 임대인이 그걸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아마 돈을 갚으려고 할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상태로 10년 이상 살겠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민사는 진행이 되는 거죠. 애초에 저당이 잡혀있는 집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여기 저당이 잡혀있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했는데 애초에 이제 경찰에 한번 신고를 했었을 때 상담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저당이 잡혀있는 집 자체를 소개시켜줬던 거에서도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책임을 이제 넘기면 제가 전세사기 피해를 좀 받을 수 있는지, 피해 이제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게 그 아까 대책이랑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그 사실 피해자의 그 요건은 임대인의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에서 공인중개사가 기책이 있다, 잘못이 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도 지금 당장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랑 뭐 임대인이랑 공모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뭐 참작이 될 수도 있긴 하고, 공인중개사의 문제는 사실은 피해자 인정이나 특별법을 인정하기보다는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민사소송의 다툼의 영역이 되기는 하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보다도 그 공인중개사가 써주는 뭐 중개 대상으로 확인서 이런 서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게 실제랑 다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철빈 위원장님 말하신 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심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국토부가 지자체에서 올라온 걸 수합해서 피해자 지원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 넘기거든요. 그럼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이분은 피해자, 이분은 피해자 아님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큰 기준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지금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대인의 기망이 확인되어야 피해자를 인정하는 추세가 있어서 지금 이런 건데, 그래도 이제 중간에 있는 중개사가 임대인과 전혀 별개로 속였을까? 그게 아니라 사실 임대인과 어느 정도 소통하면서 속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집을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는 자기는 공인중개사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인중개사 대리였던 거고, 저는 처음에 이제 계약을 했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 써준 건 다른 여자가 써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조금 속인 부분도 있지 않나.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인정 관련해서도
작년까지 뭔가 피해자 인정되는 추세와 올해 피해자 인정되는 추세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냥 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이 달라졌다고 지금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반대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어떤 그 이제 논의가 있으면 다시 인정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시는 걸 저는 권하고 설사 그게 안 된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예를 들면 중개사랑 그 이제 중개사와 통화할 때 어디 뭔가 다이어리에 적었던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신청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음성으로 남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때 중개인에게 들었던 정보를 본인이 어딘가에서 적어놓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첨부해서 좀 신청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마 계약을 이렇게 주선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 공인 중개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 자격 요건은 따로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불법 중개가 돼서 그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하는데,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피해자로 인정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기는 하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내용은 다 써서 넣는 게 좋기는 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아, 예. 피해를 당했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은 부동산에서 다 비슷할 거 광이나 김, 북한 여기 아닙니까? 다 그러시죠? 여기 좀 특수한 상황이라 가지고 네. 임대인들 자체도 지금 투자자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공인 중개사가 아닌 투자자로 같은 공범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해요. 네. 그래야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타 지역보다 또 여기가 조금 신도가 깊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데 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부터 시제 발족하면서 이제 수사 과정도 만나고 뭐 사장님도 만나고 이제 지금 계속 피해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계약할 당시는 그 새로운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인 상태에서 계약을 하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임대인도 뭐 자기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건물을 매매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강조해서 네. 이제 공공으로 같이 네. 뭐 자기 방조나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구조로 치면 바지 임대인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럼 저 이쪽 물어볼게요. 어차피 그 광고 현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부동산이 보는 그런 것보다 일단은 임대인한테 지금 전세 사기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받으려면 일단은 그 건물주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건물주도 건물주인데 건물주들이 지금 경찰에서 지금 진술하는 내용이 전부 다 똑같아요. 나는 처음에 투자자가 없다 라고 다 일관된 질문을 하고 있으니 이제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여기서는 대부분 오미연하고 신돈이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오미연하고 신돈을 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엮인 광부동산이면 그런 쪽으로 계속 고소를 들어가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건물이랑 오미연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든요 지금. 구미 전역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72개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고 오미연시랑 신동시랑도 뭐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러니까 너무 지금 대부분 전세 계약 기간도 거의 끝났을 테고 그 다음에 연체하면서 이자도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시간을 끌면서 저희 돈은 나가게 만들면서 뭐지 그 오미연하고 신돈 쪽으로 왜 그렇게 뭐라 해야 봐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해서 돼 있어요. 오미연.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그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그 임대인들도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 수사에서 임차인들이 피해자인지
또는 임대인 피해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과장이나 서장님 만나서 이러한 부분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지 어떻게 임대인이 피해자라고 해서 우리가 피해자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지는 걸 뿐이지 지금 공인 중개사와 임대인과 임차인 이 사이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냐의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미의 사건이 조금 다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결국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 건물주 입증을 시켜야 저희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유리한 거 아니에요? 굳이 공인중개사 분이 뭐 그거 뭐 사기 대행을 했든 뭐 투자 사기를 했든 뭐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나서 이제 그게 입증이 된다 해도 그 사람이 뭐 징역을 썼다 해도 저희한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보증금 받는 공인중개사한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연히 임대인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다 마치고 있는데 보증금을 못 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임대인에 대해서 형사적 조치를 지금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MLC를 공인중개사한테 좀 쏟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이 어떤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이 돈을 안 주고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근데 임대인 조사가 진짜 지금 제가 억하게 좀 말하는 게 있는데 네. 억울한 게 네. 제가 작년 12월에 고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작년 올해 2월에 통계가 났어요. 근데 임대인 대상으로요. 예, 그러니까 한진아가 오미연한테 명의를 빌려주고 네. 그 오미연하고 한진아 사이에 네. 검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부동산 명의 가지고 사기침이 것 같으니까 그 뭐래 세금의 비용으로 그 부동산 명의를 네, 빌려주는 네. 것 같다 이게 입증이 됐어요. 근데 네. 결국에 떨어진 거는 벌금밖에 안 떨어졌고 전세 사기 입증이 안 됐어요. 네. 그때 통계물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네. 전세 사기 계약 그 기간이 남았는데 네. 나는 사람에게 돈을 못 돌려줬다고 해서 네. 이 사람이 지금 전세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네.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 계약 기간도 끝났고 네. 지금 이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네. 그 뭐지 경선이랑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니까 네. 이제 같은 건물이나 같은 이제 사기를 친 사람이 전세 사기가 입증이 됐을 때 네. 제가 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전세 사기나 이제 말씀하신 그 국토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입증이 쉽다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입증이 안 나고 있으니까 네. 다른 피해자들도 네. 그렇고 저로서는 계속 전세 이자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 계약 끝나시는 분들은 비슷할 테고죠. 네. 근데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임대인 대상으로 형사적 조치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고소하고 있어요. 고소는 다 했고 네.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수사 과정에서 지금 뭐가 옳은가 또 뭐가 잘못되었는가 또 네. 누가 더 이 사기죄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이 판단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근데 경찰은 지금 그 임대인 대상으로 전세 사기 고소가 들어간 거에 수사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네. 게시돼 있고 지금 혹시 어느 건물이세요? 제2원 거기는 오미연 북현시죠? 예 오미연 지금 신도는 송치됐어요. 송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오면도 지금 하여튼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송치를 시킬 테니까. 그러니까 신고는 송치가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근데 오미연 같으면 지금 뭐 위장 이혼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우리 보고 입증이 어려요. 우리 보고.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그냥 광희는 그 공중사 있는 사람도 그냥 고소되고 그냥 같이 그냥 좀 조사 좀한 번에 하면 안 돼요. 다 해놨어요. 저희가 지금 5월 7일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지금 그 청이시죠. 근데 저희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제가 지금 경찰청에도 지금 첩보 수사를 해놨고 이번에 최근에 저번 주에 해놨어요. 지금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저도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뭐 기자회견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저희랑 함께 해야 되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힘을 어디서 받아요? 다른 게 없는데. 평일에 그러시면 저도 지금 근데 평일밖에 못해요. 그 기자회견. 저희가.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피해자나 피해자 대책위가 잘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경찰에서 할 일을 잘 못
하고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 기준 너무 빡빡하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뭐 여기 구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어떻게 지금도 얘기를 하냐면 이거 뭐 투자 싶으지 뭐가 사기예요? 라는 게 지금도 경찰의 전반적인 정서예요. 전세사기로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이거를 왜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래서 막 1년 넘게 수사 개시도 안 되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공인중개사랑 이 임대인이랑 묶어서 이제 공인중개사는 뭐 사무소 위주나 이런 것들로 묶어서 같이 가고 하는 것들이 수사 개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빠른 것 같다라는 그런 좀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은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요건인 기간을 작년까지만 해도 그 가해 임대인에 대한 전세사기 수사가 개시되면 보통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인정 신청과 관련돼서는 작년 기준으로 지금 어느 정도 요건을 지금 만족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냥 수사 개시만이 아니라 아예 검찰 송치까지 돼야 인정하는 것 같다는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는 상태, 이런 정도 상태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혹시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없어요? 혹시 검찰 송치를 신분이 검찰 송치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인정을 받는 자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구미시에서 수합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북은 지금 어떤 사람이 가해 임대인인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두원이 지금 어떤 형사적 상태인지도 경찰청에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본인이 같은 가해자의 피해자지만 본인이 실질 그 이제 경찰이 가해 임대인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몰라도 일단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전세 사기로 검찰 송치가 되어 있으면 그걸 이제 종합하는 측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좋은 것은 이제 관련한 분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망 같은 걸 하나 두시고 거기에 거칠게라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행하시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저희가 그 상담방으로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른 방이 있어요. 상담방에는 지금 부동산도 들어와 있고 뭐 임대인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뭐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다 저희 경북 대신 방으로 오시라 할 거예요. 링크를 드릴 거예요. 거기 오시면 거기서는 뭐 신분이든 오명이든 어느 다른 뭐 임대인이든 송치가 되면 공유를 할 거예요. 공유를 하면 거기서 빨리 뭐 질문도 빠르게 대답해 드릴 거고 정보도 거기만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방에 못 들어가는 다른 입장은 어떻게 돼요? 저도 그 소통하는 그 J1에서 그 바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일 있다고 절대 참여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한 명만 들어오시면 돼요. 하면 대학 듣고 전달해 주시면 돼요. 건물당 한 분이나 두 분만 들어오시면 돼요. 뭐 많이 들어오셔도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한두 분만 오시는 게 좋아요. 소통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까 전에 단톡방에 올렸듯이 저희 방으로 이제 초대를 하려고 해요. 아무나 초대를 못하는 게 그 부동산에서 플라트에서 보내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근데 저는 그걸 판결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다 이런 내용을 들으시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링크를 이따가 이창민 씨가 링크 다 보내주세요. 네. 링크 다 보내주시고 비밀번호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발족이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참여 못했는데 그러면 그 발족회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 단체 고소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단체 고소는 안 했어요 그때. 그랬더니 제가 이제 수사기관에 과장이나 서장님 면담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접수되어 있던 사건들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달라, 송치를 빨리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날 제가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었고 이미 고소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 건물들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그 경찰 측에서 뭐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먼저 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인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전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요청을 받으면은 만약에 제 요청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국민경찰서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다 임차인들한테 전화가 가서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와서 이제 참고인 조사로 불러서 그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 조사로 바뀌는 과정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고소를 다 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 있는 피해자분들 말고라도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것에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요 기간 같은 건 얼마 정도 됐어요, 솔직히? 많이 길 겁니다. 1, 2년은 안 돼요. 한 2년 안에 다 끝날 겁니다. 그럼 2년 동안 그냥 계속 그 전세 계약은 연장을 시켜야 되고 정배도 막아야 되고. 저희 경상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저희 위원장도 현재 대출금을 이자를 내고 있어요. 저희 앞에 위원장님 3년째 하고 있고요. 제가 2년 한 6개월째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직 진행형입니다. 네, 저도 11월 되면 4년째거든요. 아 근데 이걸 지금 사람스럽게 얘기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돕는 상태지. 지금 이렇게 뭐 같이 풀겠다고 하는 상태라서 소통을 좀 그걸 고려하셔서 하시는 여기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뭐 경찰서로 압박 좀 해달라, 국민시로 압박해달라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뭐 서장에게 한마디 뭐 그런 것도 쓰고 뭐 고소도 할 것도 했고 지금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답답하죠. 저희 처음에 그 작년 2월 3일, 2월 그때 단체 집단 고소하고 1년 만에 저희 그 임대인 7년 징역을 받았어요. 1년 걸렸어요. 그 만약에 그 임대인이라고 건물주라고 그 건물주가 만약에 그 처벌을 받는다 쳐요. 그러면은 저희 보증금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매시세 자체. 그걸 마지막은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만약에 7,200이다 하면 7,200 전체를 돌려받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아까 철민 위원장님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법제로는 처벌이 입증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몰수 추진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좀 국고로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개선시키려고 뭐 보이스피싱도 특별법을 또 따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형사적으로 다시 돌려받는 건 사실은 아주 어렵다. 앞으로 일단은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적으로 그 어떤 괴롭힘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좀 뱉어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를 통해서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광부동산 그 김강민의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제 증서가 존재하긴 해요. 존재하긴 해서 임대인을 민사소송하면서 부동산까지 같이 민사소송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기서 회복할 부분이 있거든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광부동산이 방, 김, 민, 뭐한 대여섯 개 정도의 부동산으로 나눠져 있는 말이에요. 근데 국민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그쪽의 피해자가. 그래서 그거는 당해 정도의 피해자한테 1억이라는 공제증서가 발생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사실상 큰 금액을 받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도 뭐 그 부동산이나 임대인한테 찾는 건 사실상 그렇게 뭐 빠른 방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현재 그래도 정부 대책위가 많이 싸워가지고 이제 LH가 매입하는 방안이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제가 형사고소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LH 시세 차익입니다. 네. 그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석진위원장도 그 LH에 매입허가 나가지고 이제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걸 만들기까지 정말 정부 대책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싸워주셨어요. 뭐 사실상 저는 지금 나타나는 피해자분들께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전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엄청 힘든 시간을 더 겪었을 거예요. 그때는 특별법으로서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였거든요. 특별법이 없을 때도 싸워왔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최우선 면제금 이상의 금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거의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한발 나은 진전이 있었고 해서 그렇게까지 낙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많이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는 있지만 앞으로 뭐 정권이 또 바뀌면서 또 어떻게 변할지를 또 같이 지켜봐주고 같이 함께 이겨나가줬으면 더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 우리가 그 경찰서 앞에서 우리가 그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때 뭐 조금이라도 시간 내셔서 사람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조금 더 잘 목소리가 들어갔을 텐데 조금 적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대책위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건데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같이 동참해서 이야기하고 목소리 내고 마이크 잡고 한번 뭐 사진도 찍히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금액을 다 찾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희망의 눈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분들이 좀 힘내셔서 좀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거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그 고소를 굳이 안 해도 경찰에서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하는데 제일 안전하게는 같이 고소를 하는 게 제일 낫고요.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수사 사건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피해자 신청할 때 그런 것들 넣으면 조금 더 확인이 좀 빠르고 잘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은 뭐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이런 피해자들 중에서도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은 피해자 결정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같은 피해자다, 같은 임대인 피해자 이런 번호를 받았으니까 간편 기준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이철빈 위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단체적으로 고소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이번 북부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냐면요. 한 명, 두 명, 세 명이 처음에 그 개인적으로 고소가 와서 불송치를 내렸었대요. 불송치를 내렸었고, 근데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좀 큰 사건이네 해서 이걸 다시 모으고 있대요. 그래서 단체 고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순간에 끝내려면 단체로 가야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지 한 명 한 명씩 가면 그 끝에 오는 데까지 경찰이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뭉쳐서 같이 고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혹시 다른 분 질문이 있거나 네네 우리가 기만행위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만행위라는 거 이게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신분 그 사람이 처음에 저희한테 돈을 안 줬을 때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희는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줬는데도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악화가 돼가지고 뭐 이제 또 이제 풀어보니까 뭐 자기 와이프가 뭐 암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거 하는 좀 그런데 저도 지금 암 환자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저도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솔직히 저도 돈을 먼저 챙겨야 되는데 그럼 본인은 본인만 챙기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본인만 챙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돈을 계속 안 주면 저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자기도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돈 때문에 너무 죽고 싶다. 뭐 죽고 싶다면 그런 이야기하고 같이 죽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초반에 전달했었고 최근에 전달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는 보통줄 타고 솔직히 그거는 그 케이스는 무슨 기만이란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도 기만이 들어가는 건지 제가 조금 조언 드리면 그 이제 지금 피해자 인정 신청에서 기망이라고 하는 거 어느 시점에 기망이냐면 네. 계약할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주로 기망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중개인도 괜찮다고 하고 사실 임대인도 이 상황 알고 있었지 않았냐 중심으로 정보를 모으고 그랬었던 걸 떠올리고 그랬었던 어떤 공동의 피해자의 것을 모으는 거에 좀 집중하시는 게 피해자 인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좋을 것 같다. 근데 처음에 집에 계약했을 당시에는 힘든 그 사람이 아니라 박재영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4개월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신분으로. 네. 근데 그렇게 넘어갔는데 저는 그러면 기만행위 누구한테? 그러면
일단은 계약할 당시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소유권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때 관련한 것도 이 사람 다시 임대인으로 넘긴 거다. 네. 그렇게 하면 이거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시점을 중심으로 정보를 모아주시면 그게 이제 지금 필요한 어떤 입증에 필요한 거다 이런 거고 또 하나 더는 저도 이제 그 피해자분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임대인이랑 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 지금 뭐 그런 것을 돌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하소연하는 거 들을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 임대인의 말들이 기망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이제 어차피 지금 거의 비슷한 임대인과 중개인을 통했다고 하면 약간 대표격을 두는 몇 분 정도가 임대인 혹은 중개인이랑 소통하고 네. 나머지 분들은 굳이 소통 안 하셔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계속 그 임대인을 마주하고 이야기 듣고 이러면 계속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차원으로 굳이 소통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셔도 된다. 그게 이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진 않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기망 의도 중에 임대인의 그 무자본 갭투기, 무자본 갭투자 이런 정황이 인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지 임대인한테 넘긴 거잖아요. 근데 그 바지 임대인이 이제 그 상환 능력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 지금 받은 집주인이 그러니까 막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한 채만 가지고 있다 이런 좀 애매한데 이 사람이 돈은 안 돌려주는데 그냥 뭐 한 10채, 뭐 다가구주택 10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더라.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황을 잘 설명을 하면 그것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먹게 하면서 지금 돈을 안 주는 걸 지금 작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솔직히 말하면 신금 쪽에서는 저희 보증금융 쪽에 부동산한테 알아서 받아가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쵸, 뭐 책임을 절대 안 지겠다는 건데 같이 엮어서 수사를 하고 하는 것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좀 구조적으로 보면 그 전세자기 피해라고 하는 건 이미 돈을 못 돌려받은 것 그 자체로 지금 계약이 파기된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부당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 자체가 이미 입증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런 식의 사례가 많이 쌓이면 또 피해자 인정위원회에서 심판의 기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법이 개정될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죠. 지금은 임대인의 기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면 법 조항이 임대인 등 관계자의 기망 이렇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중개사가 이제 뭔가 속인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다 전세자기 피해자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어서 짧게는 지금 현행 조건에서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좀 길게는 부당한 것이 있으면 계속 그걸 모아서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의 동작구, 서울의 금천구 최근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의 비슷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고 근데 그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피해자 인정을 다 받았던 분들인데 조건상으로 보면 근데 올해는 계속 부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포기하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데 이분들이 계속 왜 나는 아니냐 그 심사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말이 되냐라고 계속 싸우시면 저는 좀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 피해자 인정 요건 4, 5여건 관련해서 제가 센터장님 계시지만 감히 한 얘기 하자면 혹시 우리가 사기에 그렇게 막 고소하고 이런 문제로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계약한 시점에 계약하면서 받은 중개대상물만 봐도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있잖아요. 선순위 보증금 그거에 대한 그 불합이 있거나 또 아니면 금액이 다르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그거는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 임대인에 대한 고소가 상관없이. 네. 그거를 한 번 더 본인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빨리 내가 인정받아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걸 확인해서 선순위 보증금에 허위 기재가 있다던가 하면은 그걸 한번 신청해보세요. 그건 됩니다.
지금 되고 있는 사례가 대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뭐 임대인의 기망을 내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게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게 중개대상물 기입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들은 내용을 적기로 되어 있어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기망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허위 기재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누락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지 본인들이 확인해 보시고 넣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뒤에 두 분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는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해서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공제로 이제 소송을 했을 때 그 보증금 어느 정도 돌려받는 상황이 되면 그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저한테만 그 잘못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계약자랑도 과실이 있을 수 있고 그 해에 그 다른 계약자랑 과실이 있어서 그 공제 금액에서 나눠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을 통해서 뭐 70% 돌려줘라. 저 사람한테는 과실에 따라서 뭐 50% 돌려줘라. 그 1억에 대해서 이제 안분이 될 텐데 만약에 그 뭐 70% 돌려줘라 했어도 그 나눠야 되는 사람이 많으면 제가 그 70%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가 자산이 좀 있다는 가정하에 그 공인중개사한테 그 자산으로 또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채권으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하시던가 뭐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서 합류를 하시던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강민의 부동산 사무소나 김강민의 개인 재산은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다 옮겨놓은 상황이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는 사실상 위에 또 몫이거든요. 그게 또 뭐 그 사람 와이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돈이 이동한 경로만 추적할 수 있다면 와이프든 자식이든 그쪽한테 넘어간 금액까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관리 문제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안수, 안전, 이런 공과금은 누가 수합해서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임대인, 대리인. 지금 다른 건물들 보면은 이미 단수가 되거나 전기가 끊긴다고 이제 통지가 날아오거나 하는 건물도 있고 또 이제 곧 그럴 이제 세 달 그렇죠. 돼야 이제 전기가 끊긴다, 뭐 네. 수도가 끊긴다 이런 안내문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임시 경매가 넘어간 지 건물이 예. 이제 2달 정도 돼가지고 네. 아마 이번 달 말 정도 되면은 아마 그게 3달 채워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할 건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레가시아거든요. 레가시. 네. 레가시아 관리 같은 건물은 제가 이제 조금 해가지고 하려고 이제 사시는 분들을 파악을 하고 제가 이제 문 앞에 쪽지를 붙여놓은 상태인데 네. 연락 오시는 분들은 2-3분밖에 없고요. 일단 네. 단합이 안 돼요. 네. 단합이 안 돼서 일단 하나 되시는 분들이라도 이제 모여서 이제 이렇게 다음 달부터는 단수가 될 수도 있고 공용 뭐 전기도 끊길 수 있으니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n분의 1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협조 부탁한다 이렇게 한 경우고 또 다른 건물은 지금 올라온 때도 있죠. 지금 6채 건물 중에 3군데는 이미 경매가 떴고 저희 건물은 또 누가 실수로 월세를 내가지고 실수로 이자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자가 빠져나가서 저기 그 새마을 금고에 그래서 이미 경매가 원래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그게 지금 임차인이 입금하면서 임대인 계좌에서 이자가 나가버렸다. 그래 경매가 그럴 수도 있고 실수로 빠져나갔다고. 아니 제가 왜 관리 문제를 여쭤봤냐면 다가구 주택이면 이 공과금 납부 문제가 되게 일상적 스트레스를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임차인들끼리 좀 연결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시의원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그리고 공용 전기 뭐 이런 몇 가지들이 있고 전기도 다 지금 개별 납부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어떻게 한동안 여기에 계속 사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과금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이거 되게 괴롭거든요. 그리고 임대인들이 보통 임차인들 괴롭힐 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너희들 지금 이거 하려고 하면 뭐 원래 관리비가 있습니까? 정액 관리비 얼마입니까? 각 호수마다 다 틀리고요. 이제 뭐 크기 크로, 따라서. 원룸, 빅투 뭐 이렇게 뭐 쓰리로 이렇게 있는데 다 관리가 다 틀려요. 정액으로 딱 정해져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금액이 합리적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그게 월세 비슷하게 받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임차인들이 안 내기 시작할 거예요. 보증도 못 받는데 왜 내냐? 그럼 또 그걸 빌미로 단수시키고 근데 또 단수되면 생활이 안 되니까 계속 이 집주인을 이상한 고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임차인들이 좀 모여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 임대인 혹은 임대인 대리 관리 주체가 이걸 안 낼 경우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시원이나 이렇게 같이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돈을 낼 테니 그건 따로 납부해야 되나 라고 이제 경로를 찾던지 그거는 좀 따로 해두시고 좋겠네요. 그 관리업체랑의 갈등은 아직은 없습니다. 건물 관리하지. 예. 주택 관리. 거기서 관리비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아니요. 거기에서 관리비 네. 징수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여전히 네. 관리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단순 이 문제도 있고 아마 인원부의 뭐 청소라든지 공기수 네. 문제도 있을 텐데 좀 같이 좀 대응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사람이 너무 안 되고 그렇죠. 제가 두드려보기도 하고 찾아가보기도 하고 쪽지를 붙여보고 발품팔이를 열심히 하는데도 네. 이게 단합이 잘 안 돼요. 오늘 같이 이렇게 네. 피해자들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면 네. 같은 건물이든 같은 건물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도 이제 여기서 만나게 돼서 예. 같이 단톡방에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이게 되는데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전국 대책에서도 와주시고 하니까 좀 덕분에 한번 모여주셨고 마찬가지로 좀 대구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자리를 만드는 게 꼭 진짜 뭐 아주 귀한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피해자분들 좀 모여서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일단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니까 좀 계기 삼아 또 한 번 자리를 만들면 그때 또 조금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초기에 그래도 관계망이 생기시는 데는 관리 관련해서 별로 문제없이 너무 다 해결하고 지나가세요. 근데 이 초기에 이 공동체가 안 꾸려지면 그 임대인과 그 관리 문제 때문에 갈등하면서 임차인들끼리도 더 틀어지는 거예요. 제가 안 내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고 좀 더 괴로워지고 시간이 꽤 많이 되긴 했는데요. 혹시 좀 뭐 마무리하기 전에 궁금하거나 답답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한두 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있으십니까? 한마디만 더. 네. 그 전세나 피해 상담소라는 게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제가 직장이 서울이라서 네. 서울 쪽은 혹시 없을까요? 서울 쪽에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 제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울시 전월세 지원 센터, 허그에서 운영하는 뭐 공공센터나 피해 센터 이런 서울 강서구에도 있고 서울시 종로구 쪽에도 있고 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거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네. 네. 어쨌든 법 자체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꼭 찾아뵙지 않다면 또 전화로 해도 되고 그 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그 지역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하는 거 크게 문제가 없죠. 지금 그 인적권 설정이 끝나 있으면 인적권 내기. 네. 인적권 그게 끝나 있으면 주소지를 옮겨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따로 이제 만약에 다른 지역 가가지고 아주 유명하면 이제 대주는 거 전국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 주소지를 옮기는 것 자체는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아파트 뭐 구매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대출을 받거나 했을 때는
기존에 임차권 등기해놓은 집에 뭐 전세 대출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 중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은행이 심사를 또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가실 수 있는 우선변증권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전출해도. 근데 제가 이제 권하는 건 거기에 짐을 몇 가지는 두면 좋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짐을 두면 그게 이제 점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점유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아까 최민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최근에 임대인이 그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 이 사람 나왔구나 하고 그걸 또 단기 임대 내는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어서 그때도 그걸 방어하려고 하면 아니다 여기 내 짐이 있었고 가끔씩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전출했다 싶은 치더라도 여기 내가 점유권을 안 내줬는데 당신이 여기 들어왔다고 하면 주거 침입죄로 이제 또 걸게 됩니다. 그래서 전출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짐 꼭 두시고 그리고 경찰이랑 누가 이야기하면 아니다 나 거기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임차권 등기 해두셨다고 해서 임대인한테 굳이 막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음 세입자 광고로 했다라고 하면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재 민법상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아도 거기는 단기임대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진 자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갈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에 대한 수익권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줬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집을 보여주려고 해도 들어가야 되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는 점유가 안 빠졌는데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게 확인되면 문 열어. 근데 그게 사람이 없다는 걸 사람이 있으면 경찰을 동행해서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민법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찰을 동행해서 보증금을 안 돌려준 집에 따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이제 한번 분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 공용 키로 열든지 비밀번호 그냥 받아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서 집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짐이 있으면 밖으로 내놓고 여기 당기인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는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게 막을 권한이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될 것 같아가지고 그 민법상으로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 물건이 점유하고 있다고 내 점유를 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들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없으면 없는 거고 들어갔는데 있으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 짐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는 점유를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짐이 없으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따고 들어서 경기도 해도 그냥 막히기 진짜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냥 권하는 거는 짐을 몇 개라도 두고 가급적인 사진도 좀 찍어두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중에 싸운다라고 하면 찍을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변호사한테 집 받았을 때 짐을 두고 거기에 임차권을 뺐다는 통지를 한 게 아니면 이건 여전히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보는 게 훨씬 더 훨씬 낫죠. 이번에 프로젝트 같은 걸 부수 없는데 좋겠네. 물건 그만. 그걸로 사진 찍어도 뭐. 그래서 인천에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CCTV를 설치해놨어요. 그 문 앞에. 그래서 설치하신 거고요. 지금 경기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감옥간 임대인이 대리인을 써가지고 임차권 등기된 집을 다 찾아보다가 비어 있는 것 같고 하면 문 따고 들어와서 단기 세입자 밀어넣고. 그냥 주소를 안 옮기지 제일 좋긴 하네요. 뭐 그게 근데 이제 막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결혼을 한다던가 막 이래서 전출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추가로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희가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네. 질문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혹시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 타직입니까? 아니 태훈님도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본인이라고 좀 하면 네.
소개를 한마디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가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저는 경산대책위원회에서 하다가 저기 의원가 제가 정말 친한 동생이거든요. 피해자에 따라 소식을 듣고 의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대한 심한 피해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최위원장님을 제가 모시고 같이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제가 진행을 해서 인대행지 완전 보내고 그래서 모든 걸 회복을 하고 좀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면하고 신분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걔들한테 증거 채집을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오면 씨하고 신분 씨를 만났을 때 제가 그 사람들 말했듯이 본인들도 제가 있고 들어간다. 근데 본인들은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냐? 라고 하니까 광고선을 잡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오면 씨랑 신분 씨한테 정보를 받아서 경찰청에 넣었어요. 거기 넣다 보니까 오면 씨하고 신분 씨도 100% 공범입니다. 공범인데 그걸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경찰수사관이나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넣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거를 뭐 좀 외지로 보면 이 사람을 왜 도와주지? 라고 판단하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공범이라 생각하고 있나요?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해요. 오면 씨한테 하고 신분 씨한테. 김강민 씨도 만났을 때도 똑같이 난 본인 범죄자로 본다. 그러니까 조질 거면 그냥 다 조지더라고 아니면 그냥. 근데 저희가 한 사람만 이렇게 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면 씨가 예전에 광고동산에서 일을 했어요. 오이사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신도희 씨하고 오면 씨가 최초에 들어갔을 때도 그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것도 기망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걸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피해자들한테 뭐 자료나 뭐 취약을 다 받아가지고 사연을 받아가지고 대신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뭐 수사기관에 목소리를 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 사건 아니에요. 국민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뭐 오면 씨를 만나든가 신분 씨를 만나면 저 사람은 왜 저 사람 만나지? 라고 이제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오면 씨한테 하고 신분 씨한테 제가 자료를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자료를 뭐 김강민에 대해 자료를 주더라고요. 저희 본인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네, 그 본인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분명히 말해요. 공범은 공범이다. 뭐라고 말해요? 알고 있대요. 그냥 자기도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김강민을 잡아가요. 그 목적으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연락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수사관도 똑같이 말해요. 이게 가공범인데? 근데 증거자료 없다 해가지고 양형준을 해가지고 죄를 감형한다? 없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오면 씨, 신도훈 씨는 지금 김광민 씨가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뭘 하면 형사적인 합의금을 준다 라는 말을 했을 거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일단 다 송치가 되어야지 피해자 인증을 받고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뭐 LH 뭐 시세 자격을 받고 피해 회복을 하잖아요. 그걸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혹시나 뭐 다른 잡음이 들리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살짝 궁금한 게, 그 아까 얘기 김강민 같은 경우에 재산이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그냥 5년하고 10년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다 하고 있다 생각해요. 있는데 그거 자체는 막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제보를 누가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찾는 건 수사기관이에요. 저희가 아니라. 근데 저희는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길을 알려주는 거지 저희가 직접적인 수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 대신해서 제가 직접 증거 채집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아마 피해자 분보다 제가 증거 가지고 있는 게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2달 동안. 근데 그 인생 가진 게 없던데요. 누구요? 그 신인인가? 아니 저는 없네요. 그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진 게 없던데. 둘다 같이 작가한 것 같아. 아니 뭐 가진 게 없다고 해도 뭐 가진 게 이 전세의 집들 뿐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과연 그 사람한테 뭐라도 빼먹을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사실은 이야기 끝나시면 요 이야기만 살짝 드리면 인천 미추홀구의 그 남씨 일당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그 사람 상당한 자산가였죠. 근데 인천 전세의 피해자도 그 사람에게 지금 형사적 조치를 해서 돌려받은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제 그게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게 지금의 법제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로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서로 갈등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처음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정의로운 것인 걸 알지만 돈 준 놈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못 주면 그 놈을 처벌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현실적 법제 위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돈을 강제로 가지고 오는 건 거의 불가한 상황이라는 걸 그냥 우리가 일단은 알고 나머지 것들에 공동의 조치를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나중에 한 1년이나 아니면 뭐 빠르게는 뭐 한 2개월 이 사이에 경매가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LH의 협의 매수하는 자체를 저희가 도와드려요. 관리도 해드리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힘이 될 거예요. 경북대책 자체가.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수사기관보다는 저희가 조금이 더 나을 거예요. 변호사보다는. 아까 질문하신 그 은행인에 대한 재산분께 증거가 지금 바로 당장 있다면 그 있어도 저희가 이게 수사기관에 넣어버리면 아까도 말했던 꼭 안 써요. 그거를 저희가 일부 뭐 피해자 합의금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아직까지 제대로 없습니다. 근데 국고환수를 하려고 해도 우리 죄명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일반 사기로 들어가 있거든요. 특정법 위반이나 아니면 범죄단체죄로 들어가야만 몰수 추징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소적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 특정법 위반 사기가 아닙니다. 일반 사기다 보니까 기소적 몰수 추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면서도 그러한 그 법 조항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집행권을 확보하고 재산밀취조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걸 이재를 신청하고 이 재산이 빠졌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압류를 거는 게 사실 그렇죠. 그래도 이게 원래는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고 임대인이 사기죄로 기소당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악의적이고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우 유죄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특경법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몰수 추징까지는 지금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차로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이제 법을 바꿔야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바꿀 겁니다. 뒤에서 저희만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여기 실탁 거기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다. 일단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그냥 오늘 놀러 왔습니다. 대구 그 피해자문 대표 정태훈이라고 합니다. 그냥 경산 대책이 도우면서 같이 국민 대책으로 한번 도와보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제가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최성준 위원장이나 석진미 위원장이 요청하는 거는 제가 다 하려고 노력하니까 앞으로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뭐, 여기 권지훈 센터장은 사실은 이전에도 뭐 활동도 하시고, 정치계에도 계시고 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똑같은 피해자거든요. 저도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닙니다. 저도 그냥 피해자 하면서 이 대책위 활동을 하다가, 뭐, 이제 대책위 활동을 좀 더 집중하려고 퇴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다 사실은 자기 생계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시간도 좀 쓰면서 돈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라는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이 할 때 제일 좀 큰 힘이 되는 거는 같이 뭐 기자회견 할 때 그 시간 내서 와서 티켓 들고 바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어려우면 온라인상에서 아 진짜 수고 많으시다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모티콘 하나라도 날려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경북도에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생활안전 자격 주겠다 이런 변화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여서요. 그래서 이런 같이 모여서 할 때 바뀌긴 바뀝니다. 우리가 특별법 원래도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을 진짜 억지로라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하고 한번에 개정도 고치고 했던 거여서, 그래서 피해자들이 같이 모여서 대응하고 이 문제 좀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짧게 만났지만 정책대책이 차원에서도 문제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좀 연대할 수 있는 것들 같이 할 테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십시오. 경북대책위 화이팅!